지난 영상에 이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건희가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기, 낯선 나라에서 외롭던 건희에게 친구 하나가 생깁니다. 집에서 패키니즈 한 마리를 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일본에서 길렀던 패키니즈가 첫사랑이라 고백하며 사람과 동물 간의 심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건희의 개에 대한 애정은 훗날 국견인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1962년 12월 3일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며 한국의 순종 견임을 밝혔지만 세계견종협회는 진돗개의 순종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순종견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셰퍼드 새끼 한 마리가 당시 10에서 15만원 정도 할 때 진돗개 새끼는 5천원에서 6천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969년 건희는 진돗개를 세계견종협회에 등록하기로 마음먹고는 직접 진도로 내려가 3일 동안 순종 진돗개가 있다는 집을 돌아다니며 총 30마리의 진돗개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순종인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사육사와 외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연구한 결과 개체가 150마리로 늘어났을 때쯤 확실한 순종 한 쌍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1979년 이 순종 진돗개 한 쌍을 세계견종협회에 데리고 가서 한국의 순종견이라는 것을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돗개 마니아이긴 했지만 건희는 소형견을 더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1986년 건희는 요크셔 테리어 한 마리를 키우게 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벤지. 벤지는 요크셔 테리어 치고는 꽤 얌전했다고 하는데 건희가 가장 사랑했던 개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시간이 흘러 벤지는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건희는 수컷 포메라니안 한 마리를 입양하여 벤지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포메라니안 벤지 역시 건희와 함께 오랜 기간 함께 살다 2009년 나이가 들어 죽었는데 2010년 죽은 포메라니안 벤지의 체세포를 배양해 복제견 벤지 2호, 벤지 3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후 이들은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길러지다 일반인에게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또 한 마리의 벤지가 복제되어 벤지 4호가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건희의 개에 대한 애정은 삼성의 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992년 에버랜드에 국제화 기획실을 만들어 진돗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5월 진돗개는 영국 애견단체 캔넬클럽에서 인정한 197번째 명견으로 등록됩니다. 1993년 8월에는 삼성화재의 안내견 학교를 설립하여 매년 10에서 12마리 정도의 안내견을 훈련시켜 시각장애인에게 무상으로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것이 있으니 바로 모바일입니다. 1983년 미국의 전자통신 제품업체 모토로라에서는 세계 최초의 휴대폰 다이나텍 8000X가 출시됩니다. 모토로라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삼성은 이때부터 모바일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 이동통신 서비스인 카폰을 출시했습니다. 카폰은 말 그대로 차량에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점이었습니다. 출시 당시 카폰의 가격은 가입비와 단말기 가격 포함 4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는 당시 347만원 정도 하던 자동차 포니2보다 비싼 가격이었던 겁니다. 한편 같은 해에 한국전기통신공사 지금의 KT는 카폰과 같은 무선통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 바로 지금의 SK텔레콤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부터 이동통신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삼성전자는 88 서울올림픽에 맞춰서 국내에서 생산한 최초의 휴대폰인 SH100을 출시했습니다. SH100은 무게가 800g 정도로 아주 크고 묵직해서 냉장고폰, 벽돌폰 등의 별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1년에 2000대 이상 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984년에 2658명 뿐이었으며 1991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1991년 삼성은 도시바에서 제조한 휴대폰에 삼성 로고를 넣어 출시하는 OEM 방식으로 SH500과 SH600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제품의 절반 크기라는 점을 어필하며 마케팅했지만 모토로라가 국내 모바일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의 휴대폰은 해외 시장은커녕 국내 시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1993년 비록 삼성 모바일은 여전히 실적이 저조했지만 텔레비전 등의 다른 제품들은 국내에서 확실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LA 출장 중이던 건희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삼성의 텔레비전이 전자제품 매장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가 잔뜩 쌓인 채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1993년 6월 4일에는 당시 삼성전자 디자인 고문으로 있었던 일본인 후쿠다 다미오가 사표를 제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후쿠다 다미오는 1989년에 건이가 직접 스카우트한 인물이었는데 그만두기 전에 지난 4년간 삼성에 있으면서 느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경영과 디자인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후쿠다 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는 삼성 임직원들이 공업 디자인과 상품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디자인 영역의 문제를 다룬 보고서였습니다. 당시 도쿄에 있던 건이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임원들과 밤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건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갈 일이 있어 공항으로 향하게 되는데 삼성 사내방송팀 SBC에서 제작한 고발 프로그램 테이프 하나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본 건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의 세탁기 생산 라인을 촬영한 3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플라스틱 뚜껑이 불량으로 생산되어 뚜껑이 잘 닫히지 않자 칼로 접촉면을 깎아내어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건이는 잔뜩 화가 나서는 서울의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200여 명의 삼성 핵심 경영진을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했습니다. 그렇게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서 비상경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날 건이는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이것을 프랑크푸르트 선언 또는 신경영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그는 실제로 불량이 생긴 생산 라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산을 중단시키는 라인 스톱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회의 당시 건이는 삼성전자 CNC 상무였던 오정환에게 모토로라가 9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삼성이 3년 내에 50%를 넘을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정환은 차마 못한다고 말할 수 없었기에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때 정환의 주도로 모토로라를 따라잡기 위한 삼성의 새로운 모바일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을 짓기 위해 내부적으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환이 낸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결정된 이름은 애니콜이 아닌 애니텔. 사실 정환은 신문을 보다가 애니깽이란 영화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잘 된다는 의미로 애니텔과 애니콜이 모두 떠올랐다고 합니다. 정환은 애니콜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했지만 콜걸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반대에 부딪혀 애니텔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엔텔이란 유사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애니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환은 애니콜로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새로운 브랜드의 명칭은 애니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애니콜 최초의 제품 애니콜 SH770이 출시됩니다. 무게 187g, 사용시간 최대 32시간, 가격은 95만원으로 나온 SH770. 사실 삼성은 어떻게 하면 모토로라와 차별화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휴대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통화 성공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은 국토의 70%가 산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내세우며 한국 지형에서도 잘 터진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어머, 어떡하지? 애니콜. 고감도로 건다. 여보세요? 고감도로 듣는다. 언제 어디서나 고감도. 삼성 휴대폰 애니콜. 삼성전자. 애니콜의 등장 이후 국내 휴대폰 점유율이 30% 정도까지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삼성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신경영 선언을 하며 계속해서 품질 관리를 강조해온 건이는 휴대폰의 불량률이 11.8%에 달한다는 보고까지 받게 됩니다. 돈을 받고 불량품을 파는 것은 고객들을 기만하는 것이야. 그리고 1995년 3월 9일 건이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의 구미 사업장에서 휴대폰과 무선전화기, 팩시밀리 등 시중에 출시된 삼성 제품 15만 대를 모두 회수해서 태워버린 일명 애니콜 화형식이 거행됩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며 삼성 직원들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당시 불에 탄 제품은 500억 원어치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니콜 화형식을 한 지 4개월 만에 애니콜의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신규 고객 개통수 1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국내 휴대폰 점유율 50%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내 시장에서 모토로라를 이긴 삼성은 점차 세계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건이의 최고 관심사였던 자동차. 그래서 1980년 후반부터 건이는 비서실에 자동차 사업 진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93년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었습니다.
삼성의 자동차 사업 얘기를 처음 들은 김영삼 대통령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며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상공자원부,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잉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재벌 그룹마다 3-4개의 업종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분명 그런 상황이었는데 1994년 11월이 되자 김영삼 정부는 돌연 삼성자동차 설립을 허용하게 됩니다. 명분은 삼성자동차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여러 로비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경남 진해나 충남 당진에 자동차 공장 부지를 계획했었지만 삼성자동차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갯벌을 메워 지반이 약해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땅값은 더 비쌌던 부산 신호공단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삼성은 자동차 사업 진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1995년 일본 닛산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삼성자동차가 설립됩니다. 건의는 삼성자동차 임원들에게 가장 좋은 차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너무 과도하게 시설에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삼성자동차는 닛산으로부터 자동차 공장 설비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 삼성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중형차가 바로 SM5입니다. 그런데 삼성자동차는 1997년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무리하게 초기 투자를 한 데다가 자동차 사업 특성상 초기의 수익성이 낮았던 상황에서 외환위기까지 겪으며 결국 1999년 삼성자동차는 법정 관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00년 삼성카드와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르노가 합작으로 르노 삼성자동차를 설립하게 되고 삼성자동차 승용차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르노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국내 매출액의 0.8%를 로얄티로 삼성에 지불해 왔다고 합니다. 한편 애플의 유일한 적수라 불리는 삼성의 휴대폰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